일본 민족은 도대체 이 사기꾼들의 집단들인가 할 정도로 전 세계를 상대로 30몇 년 동안 사기를 쳐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잘못되면 한국인들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본 사회는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해요. 화장 지우고 나면은 속은 전혀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국가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는요, 기업들이 뭘 숨기고 속이고 그동안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해온 것들이 꽤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옛날에 일본 유학했을 때 90년대 초 중반 그때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과 정직과 한마디로 치밀하고 정밀하고 하여튼 온갖 긍정적인 요소는 다 갖다 붙였어요. 일본인들의 기업 마인드라든가 일본인들의 그 모노주꾸리 대단하다. 장인 정신이 엄청나다. 그렇게 내가 알고 유학을 했어요. 10년 동안. 그때는 사실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내가 유학을 거의 마쳐갈 무렵쯤에 어떤 은행 하나가 도산하면서 그 은행의 대표가 사장하고 셋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90도 깎듯이 사죄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막 사죄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기업이 있구나. 굉장히 그때 신선했어요. 왜냐, 일본에 항상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런 기업들만 있는데 이게 망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 90도 각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고개 숙여 사죄를 하는 그런 기업의 오너들이요. 아니면 사장단 대표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와서는 어떤 거냐 하니까 주로 속였던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게 또 많이 나오죠. 이걸 보면서 내가 유학할 때 그때 일본 사람이 대체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일본 민족은 대단하다, 정직하고 뭔가 착실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그런데 한국은 날렘공사하고 빨리빨리 하면서 완전히 대충하고 사기가 많고 거의 그런 식의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요즘 와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한일 역전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은 나름대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 별로 없어요. 어쨌든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현대 같은 것도 보면은 자동차가 옛날에는 뭐 일본 자동차하고 비교조차도 안 됐는데 요즘은 전 세계에서 거의 도요타를 뒤쫓아갈 만큼 이제 그렇게까지 급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본은 지금 도요타 오늘 얘기를 하는 게 도요타인데 도요타 이꼬르 일본이란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건 도요타 하나라고요. 소니도 망했죠. 미쯔비시 웬간한 건 다 망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도요타였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잖아요. 30몇 년 동안 사기를 쳐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본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요즘 일본을 보고 있으면은 과거에 일본인들이 했던 일본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 일본 민족은 대단하고 그랬던 것들이 얼마나 흑우며 그게 비해서 한국에 대해서 폄하하고 굉장히 안 좋게 평가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역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도요타가 그 정도면은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했냐?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된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걸 이제 한번 봐야겠죠.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뭘 해도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버블 때. 왜 버블이 있었느냐? 플라자 합의가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플라자 합의 때 엔화 가치가 짧은 기간, 그 2년 상관에 2배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간한 기업들은 전부 다 기업 성적이 좋을 수밖에 해요. 갑자기 엔화가 확 뛰었으니까 달러로 치면은 급성장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수출 기업들이 좀 힘들었겠죠. 수출 가격이 뛰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수출 기업이 과거에는 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출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웬간한 기업들은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서 인건비가 싸고 생산비가 적게 드는 동남아나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 다 갔었단 말이에요.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게 일본이 잘해서 잘 되는 걸로 알았죠. 일본의 생산성은요, G7에서는 가장 하위고 G20에서도 하위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노동 생산력이 26위, 그게 거의 30년 가까이 변함이 없어요. 통계치를 보면은. 그러면 뭘 말하느냐? 일본이 90년대 그렇게 버블 경제로 좋았을 때는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거의 통계치를 보면. 신기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서. 이때가 버블이었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고 거품이 이렇게 형성돼서 커진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본이 그 당시에 대단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는 허상을 보고서 일본이 대단했다고 보는 걸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침 하나 딱 찔러버리면 거품이 벅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로 떨어진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나 그때 잘 나갔을 때 노동 생산성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24위에서 26위 깔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모든 게 잘 나가니까 무리를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목표치는 어느 정도 잡았는데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꽤 힘든 거예요.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참 어려운데 경영진에서는 우리 군대식으로 까라면 까 이거죠.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해 이렇게 막 밀어붙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현장에 있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황이 안 좋은데 목표치 달성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법이 나오겠죠. 부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기업이라는 건 조금씩 성장을 해야지 기업 내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30년 전보다도 임금이 더 내려갔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한국은 3배로 올라갔고 미국만 해도 2점 몇 배.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9% 10% 내려온 통계치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각 기업마다 각 공장에서 목표치 달성 연초에 세우겠죠. 근데 매번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노력이 부족하다. 좀 더 열심히 일본말로 간바리마쇼 하면서 힘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신력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경영진과 실무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애매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경영진에서 이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겠어요?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럼 결국 그건 뭐냐? 일본의 경영진도 사실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 달성을 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기도 들어가는 거고, 조작도 들어가는 거고, 온갖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거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만들어낸 기업 문화적인 측면도 녹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의 잘못이 아니고 어느 한 실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 문화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라고 나는 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30몇 년은 이렇게 안 밝혀졌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회 전체가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알고도 기사화하지 않거나 내려버리거나. 사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현재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얘기하자면은. 일본에서 웬간하면은 회장이 나와서 사죄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뭐 사장단에서 하거나 아니면 실무자 측에서 하거나 뭐 아니면은 가볍게 뭐 넘어가거나 아니면 뭉개거나. 이번에 이거는 워낙 이제 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쇼킹한 하나의 뉴스였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봐요. 자민당의 하야시 간사장도 일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일본 기업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저희 말하는 일본의 그 모노즈쿠리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그 모노즈쿠리는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고 뭔가 하나 철저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고 빈틈없이 한다. 이런 게 이제 일본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지금 토요타조차도 저러면은 그동안에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민족은 도대체 이 사기꾼들의 집단들인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크게 공론화되지 않는 이유는 언론들이 그걸 크게 안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본 언론을 비판하면 우리나라는 더하다고 반드시 댓글이 나오니까 내가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요즘은 언론들의 그 어떤 글들을 보면은 저널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죠.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자동차라는 거는 사는 대수는 딱 정해져 있을 텐데 누구를 더 많이 파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신뢰를 계속 주는 그 신뢰 경영, 이걸 계속 밀고 나가고 기술의 경영. 그래서 현대가 기아가 요즘 급부상하는 이유가 그게 철저하다고 느껴지죠.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뭐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 토요타는 대단하다, 그렇게 신화적으로 얘기할 만큼 과연 좋은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의문이 가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가. 실제로 문제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이거는 완벽하게 사기예요. 이렇게 경영을 해온 기업에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신뢰감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현대, 기아,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토요타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반짝하는 게 뭐냐니까 하이브리드 차예요. 최근에 전기 자동차가 약간 주춤하면서 전기 자동차가 막 치고 올라갈 때는 토요타는 이제 모자랐다, 곧 망한다, 순위가 떨어지고 축소되고, 토요타가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제대로 변신을 못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데미지가 나올 거라고 본 거죠. 35년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는 아예 생산도 안 하고 사지도 안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남은 게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전기 자동차로 변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많은 웨이트를 둬서 EV6라든가 아이오닉5, 현대자동차 같은 아이오닉5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기아 같은 경우는 EV6, 이게 전 세계에서 상을 휩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현대나 기아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변신을 잘 했단 말이에요. 자, 한국이 발빠르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도 변신이 아주 발빠르게 했고요.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의 변신도 이렇게 발빠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요타는 전기 자동차의 변신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팬데믹 이후에 뭔가 전기 자동차가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차가 아주 쾌속한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게 전기 자동차로 변신 못한 것하고 실내 추락과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될 경우에 앞으로 토요타에 상당히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지금 시가총액 52위 정도 돼요. 토요타가.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는 100위 안에 드는 게 그것 한 대밖에 없어요. 일본 내에서 1위죠. 그랬다가 앞으로 60위, 70위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았잖아요. 그럼 일본의 하나의 마지막 남아있던 자존심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되면은 그동안 사기쳤다.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토요타가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모노조거리의 대표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청 기업들로서 중소기업들이 피라미드 같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타가 무너지면은 일본이 휘청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 다 도산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내연기관에 관련되는 하청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타가 쉽게 전기차로 넘어가지 못하는 요인도 일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전기자동차 넘어가는 순간 이 하청업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하루아침에 도산 다 하는 거거든요. 토요타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는 데서 저항을 좀 했어요. 전기자동차가 뭐가 좋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그런데 솔직히 전기자동차는 전기회사에 가는 거 아니냐? 전기 생산하는 공장들이 이산화탄소 엄청 산출한다. 그런 논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 논리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토요타는 그걸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전기 자동차가 만능은 아니다. 그런 논리를 좀 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지 몰라도 미래 장기적으로 보면요. 전기 자동차로 넘어갈 거는 거의 확실하지 않아요? 내연기관은 내가 볼 때는 전기 자동차한테 이제 밀린다고 봅니다. 전기 자동차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가 좀 부족함 같은 것들이 기술 개발로 인해서 그게 다 극복이 되면서 앞으로는 충전 같은 거 너무 쉽게 될 거고 내연기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토요타는 위기의식이 굉장하다고 나는 봅니다.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빅모터스라는 중고차 딜러 회사가 일본에서 굉장히 한 7조 가까이 순이익을 남기는 정도의 큰 규모의 중고차였죠. 일본에서 제일 큰 중고차 딜러 그 차가요. 예를 들어서 차 수리를 맡기잖아요. 수리를 맡겨놓은 차를 드라이버로 긁거나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손상을 입히거나 이걸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 지방에 조그맣게 출발해가지고 그렇게 컸는데 너무나 급성장하니까 저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과다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보험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었다고요. 그 직원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같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중고차에서 또 한 가지 일을 했답니다. 보험업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중고차들에게 보험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그래서 이쪽에 파견 나온 이 사람이 혜택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한테 이익을 보는 회사잖아요. 이게 묘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자기 업적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쪽 편이 된 거죠. 자기 회사의 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본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의 문제가 관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도 이제 긁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적인 게 골프공을 양발에 넣고 그걸로 가지고요. 차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박을 맞았다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짓을 5년 가까이 했다 그러는데 5년. 그래서 내부에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내부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이게 발각이 됐는데 그 5년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다 입 다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일본의 실체라는 거예요. 일본의.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직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조직 문화라는 게 일본은 개인의 권리보다 개인의 인권보다 조직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조직에서 튀지 않는 거 그걸 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본은. 한문으로 치면 화자예요. 조화로울 화자. 이걸 일본말로 와라 그래요. 와가 일본의 정신을 말합니다. 이 와가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의견을 갖기를 요구를 해요. 동조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이게 굉장히 요즘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동조압력은 어떤 의미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회사 전반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에서 어떤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은 그게 내부 고발 이런 것들은 바로 배신자로 찍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라하찌부라는 말이 있어요. 무라하찌부는 그 마을에서 추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을 전체의 어떤 그 와를 혼란시키는
그런 사람, 이 와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경화된다 얘기하죠. 우경화된다는 얘기는 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꼴대리 이동한다 보면 돼요. 꼴대리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가 그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 자민당 의원인데 과거에는 민주당 의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나하고 잘 아는 사이라서 한 번은 이제 그분 의원 사무실에 갔는데 자기가 왜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옮겼느냐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산을 두 개 그래요. 겹치게. 이쪽이 좌측이고 이쪽 우측이라고 본다면은 민주당, 야당은 이쪽에 이렇게 산봉우리가 있고 자민당은 이렇게 중심축이 이제 우측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민당이 오경화되면서 산이 이동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못 견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자기는 이쪽이 아니었는데 자민당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그나마 민주당이 있으면서 자민당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숨길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 이 뿌리가 이렇게 옮기니까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자민당을 이동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일본의 국회의원이 한 얘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와라는 거는 이게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여튼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옳은 거예요. 이 소수가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4년씩 5년씩 걸리고 30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고발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할 때요. 한국은 옳고 그름을 많이 따져요. 왜 그러냐? 그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한국은 약간의 선비 문화가 있어요. 주로 공자월, 맹자월, 4대 성인이 얘기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맞춰가지고 옳고 그름을 재단한다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유교 문화네. 이게 유교 문화에 부정적인 요소도 엄청 많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뿌리를 내렸어요. 지금도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꽤 나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옳고 그름을 중시해요. 그래서 선비의 대쪽 같은 성격 이런 걸 한국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어떠냐 하면요.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예요. 사무라이 문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겠어요? 사무라이는 누가 더 세냐. 그래서 항상 전쟁이 펼쳐지잖아요. 가장 힘센 사람이 쇼군이 되는 거고 지역에 영주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주들이 힘이 세지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그런 전쟁들이 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하는 거죠. 그 일본은 오랫동안 600년 가까이 사무라이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요 여전히 그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잘못되면은 한국인들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높은 사람 비판하잖아요. 너는 아직 그 수준도 안 되는 놈이 무슨 장관을 비판해. 네가 장관이 된다면 장관 비판해. 이런 얘기들이 일본에는 이게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비판을 하면은 그런 비판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내 얘기를 했는 건데, 일본 사회는 사무라이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힘의 논리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은 질서를 되게 중시해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웬간하면 따릅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지금 옳지 않다 싶으면은 막 그렇게 비판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 시끄럽지,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가 되어 온 거예요. 하나씩 벌전해 온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민주화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현상들이 민주화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나는 일본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질 않아요. 어떤 국가야?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가부키가 어떻습니까? 화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본질을 완전히 숨기잖아요. 화장 지우고 나면은 속은 전혀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국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요타 이런 문제라든가 사기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일본의 큰 문화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